6월부터 8월까지 뜨겁게 이어지는 여름엔 케이프 브리튼 섬에 있는 할머니 댁에서 시간을 보냈어. 숲이 어찌나 울창하던지, 또 풀들은 얼마나 선명한 초록색으로 빛나던지, 그리고 그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태를 내뿜는 우리 할머니 집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이 생긴 2층 집이었는데 5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보낸 내 여름은 언제나 최고였어. 몇 킬로 떨어진 다음 마을로 건너가지 않는 이상 같이 놀 또래 아이들도 없었지만 대신 풀밭에서 뛰놀고 할머니가 갖고 놓으신 꽃내음을 맡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 아직까지도 할머니가 굽던 버터스카치 머핀의 달콤하고도 천국 같은 냄새가 창문 너머로 솔솔 풍기며 나에게 어서 집 안으로 들어오라 손짓하던 기억이 또렷해. 우렁차게 울어대던 매미 소리와 내 살결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가던 따뜻한 산들바람 역시도 현관 계단 아래에서 치아를 드러내고 환하게 웃으며 나를 바라보다 어서 안으로 들어오라 부르시던 할머니의 모습이 또렷해. 할머니 집에는 많은 규칙이 존재했어. 신발을 신고 집안을 뛰어다니지 않기라거나 정원에서 놀기 등. 그 중에서는 우리가 공동체에서 멀찍이 떨어져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들기 전에는 모든 창문과 문을 꼭꼭 잠그는 등 내가 생각하기엔 별로 의미가 없는 것들도 존재했어. 다음날 학교도 가지 않는데 오후 8시가 되면 TV를 끄고 9시면 침대에 들어야 한다는 것이 참 고역이었지. 암묵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칙들도 있었는데 할머니에게 직접 물어본 것들은 아니었지만 다양하게 있었어. 잘 때 침대 밖으로 팔이나 다리를 내놓지 않기, 창문과 문이 잘 잠겼는지 이중으로 확인하기, 샤워 커튼을 완전히 닫지 않기, 침대 아래나 옷장 안에 숨지 않기, 혹은 꽁꽁 감겨져 스테이플러로 고정된 코드를 다락방 쪽으로 당기지 말기 등. 분명 몇 가지는 이상했지만 할머니는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사람이었어. 나긋나긋한 성격을 지닌 할머니는 은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긴 머리칼을 가졌는데 꼭 달빛에 반사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어. 보통은 머리를 단단하게 묶어 올려 얼굴에 주름이 눈에 잘 보이게끔 하고 다니시지만 머리카락을 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분명 아름답다는 수식어가 붙어도 이상할 것 없는 모습이셨어. 생전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젊었을 적 아름다운 모습과 함께 지닌 발끈하는 성격 덕에 은빛 여우라 불렀지만 할머니야말로 할아버지의 재담을 재치 있고 영악하게 받아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 세월이 흐름에 따라 할머니의 성격도 점차 부드러워졌고 자식들로 하여금 감정적이게 만들었으며 할아버지의 부재는 할머니로 하여금 슬픔과 거리감을 두게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할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심도 할 필요가 없었어. 할아버지는 서쪽으로 많이 나돌아다니셔서 집에 돌아오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지만 그래도 정말 좋은 분이셨어. 할머니는 여름이 되면 훌쩍 떠나버리는 할아버지를 대신해 내가 집에 오는 것이 좋다고 했어. 덕분에 본인이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는다나. 이제서야 나이가 들어 다시 생각해보니 할머니는 외로웠던 것 같아.
최대한 시간순에 맞게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긴 하겠지만 당시 내가 너무 어리기도 한데다 나름의 이유로 인해 기억 역시 드문드문 끊어져 있어. 할머니는 집 밑에 사셨어. 생전 할머니가 침실에 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 당시 나는 혼자 침대에서 잘 수 있을 정도로 씩씩한 사내놈이었기에 할머니가 침실에 드시는지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침대 커버는 언제나 내 몸을 잘 감쌌고 내 손가락, 발가락 역시 침대 가장자리와 안전거리를 유지했지. 하지만 가끔씩 할머니가 당신의 정원에 나타나 창문 너머로 나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조용히 속삭이곤 하셨어. 할머니의 얼굴은 예의 미소처럼 모든 치아를 드러낸 채 해맑았고 유리창에 얼굴을 가까이 댄 탓에 너무 눌려 있었는데 그 와중에 방 안을 더 잘 들여다보기 위해 양손으로 컵 모양을 만들어 창에 받치고 들여다보셨어. 난 단 한 번도 그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았지만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 난 그저 어린 꼬마아이였고 할머니는 장난기가 많았을 뿐인걸. 그 외에는 별다를 것 없었어. 아가, 할미를 위해 문 좀 열어주지 않겠니? 바깥 공기가 조금 차구나.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가 말을 걸어온 적이 한 번 있었는데 할머니의 입술은 말이 겨우 나올 정도로 조금씩만 움직였어. 당시 창문이 높게 위치해서 내 시야에서 할머니는 딱 쇄골까지만 보였지만 그것만으로도 할머니가 발가벗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 나는 할머니의 말에 깨르륵 웃으며 이런 식으로 대답했다. 장난치지 말아요, 할머니. 열쇠 가지고 있는 거 다 알아요. 감기 걸리기 전에 얼른 들어와요. 할머니는 이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 대신 전혀 흔들리지 않는 미소를 계속해서 유지할 뿐이었어. 나는 절대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 그 정원에서 할머니는 그렇게 서서 나를 바라볼 뿐이었어. 할머니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음에도 내가 창문으로부터 몸을 돌리면 나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 알아들었더라면 분명 의미 없는 헛소리였을 것 같아. 하지만 난 다시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 어째서인지 할머니를 마주하는 것이 찜찜한 기분이 들더라고. 그렇게 나는 침대에 누워서 할머니가 아무 의미 없이 속삭이는 것을 들으며 잠에 빠져들곤 했어. 그리고 이건 마치 하루의 일과처럼 끼어들었어. 잠에 들 때까지 할머니가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를 듣다가 아침에 깨어나 보면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 할머니를 발견하는 순서로 말이야. 이것에 대해 할머니에게 말하려 치면 할머니는 나를 보고 장난꾸러기라며 어른들이 흔히 하듯이 내가 진짜 같은 상상을 본 것이라고 했어. 그 이후론 할머니에게 이에 대해 다시 꺼내지 않게 됐고 이건 마치 할머니와 나 사이의 게임 같았어. 이틀에 한 번꼴로 할머니는 창가에 나타나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 속삭였어. 가끔은 내가 좋은 아이라고, 가끔은 내가 나쁜 아이라고 했는데 딱 한 번 할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진 것을 본 적이 있었어. 할머니는 나와 게임을 시작한 이후로부터 매일같이 찾아와 날 귀찮게 했어. 제발 좀 가시라고, 잠 좀 자자고 부탁도 해보고 빌어도 보고
애원도 해봤어. 너무 피곤하다고. 더 이상 이 놀이를 하고 싶지 않다고 말이야. 그러던 중 마침내 너무 화가 난 나는 할머니에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 덕분에 괴롭힘에 시달리지 않아도 됐지. 하지만 그 평화도 오래 가지는 않더라. 말했잖아요. 이제 할머니랑 놀기 싫다니까. 그냥 안에 들어와서 잠 좀 주무세요. 그러자 할머니의 미소가 구겨졌는데 두 눈에 담긴 그 눈빛이 영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어. 그날 밤엔 아무 속삭임도 들리지 않았지만 내가 몸을 돌릴 때마다 이글거리는 눈동자로 나를 노려보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 대체 어떤 정신으로 잠에 들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베이컨 굽는 냄새와 함께 할머니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깬 기억이 나.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의도적으로 문을 잠그지 않았어. 할머니가 방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가운 바닥을 기어 현관문으로 가서 잠금을 풀었어. 그리고 재빨리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덮고선 할머니가 이 게임을 포기하길 기다렸지. 하지만 그날 밤 할머니는 창가에 나타나지 않았어. 대신 내 방문을 통해 들어왔지. 할머니가 사지를 이용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 그리고 바닥을 킁킁대는 소리도. 할머니가 내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고 그날 밤 침대 아래에서 할머니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며 머리 끝까지 이불로 감싸고 매트리스에 귀를 대고 있었어. 배고파. 배고파. 네 냄새가 나는구나. 몸을 움직여 내 등이 벽과 창문을 향하겠어. 이제 더 이상 이 게임을 할 생각이 없었거든. 네 망할 간 냄새가 난다고. 이 악몽에서 날 깨워줄 사람이 없다는 무기력함은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 네 안으로 기어 들어갈 거야. 이 작은 쓰레기 같은 새끼야. 그 이후로 침대 아래에서 할머니가 속삭였던 내용은 더 말할 수가 없어. 대부분 듣지 않았거든. 이불 아래에서 몸을 웅크려 내 몸 어디도 침대 밖으로 나가지 않았음을 확인한 뒤 잠에 들려 했어. 내가 말해줄 수 있는 부분은 내가 눈을 살짝 뜨고 이불 밖을 내다봤더니 할머니의 두 눈이 침대 밑에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는 거야. 공포에 몸이 마비된 상태로 얼마나 오래 누워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 침대 밑에서 나를 감시하는 할머니의 존재 없이 깨어날 수 있었어. 할머니는 문이 잠겨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대신 내 접시 위에 계란을 올리면서 호기심 담긴 곁눈질을 보냈지. 내가 집에 간다고 말씀드렸을 때 약간 상처를 입으신 것 같았어. 그리고 그날 밤부터 내가 집에 돌아가기 전까지 며칠 동안 매일 밤 문이 잠겨 있는지 이중으로 확인했어. 할머니는 내가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나를 찾아왔어. 차를 타고 떠나면서도 백미러로 멀어지는 집을 볼 엄두가 나질 않더라. 만약 거울을 보면 할머니가 나를 보고 있을 것만 같았거든. 그 여름 내내 할머니네로 가지 않았어. 대신 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전혀 이상한 점은 없었어.
밤마다 있었던 방문은 이제 끝이 났고, 그 후로 몇 년 뒤 할아버지가 알츠하이머 말기 진단을 받았지.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서로를 사랑하는 커플일 거야. 하지만 그걸 과하게 내비치지도 않으셔. 손주들 뒤로 할머니 몰래 뽀뽀를 날리며 나타나는 할머니의 미소라던가,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커피를 마시겠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바로 그 증거였어. 할아버지가 할머니나 자식의 이름을 잊어버렸다는 이야기를 할 때 할머니의 얼굴에 아픔이 서려있던 것을 볼 수 있었어. 그리고 할아버지의 병이 점점 할아버지를 먹어치우고 결국 데리고 가버리는 동안 할머니가 고통받는 모습을 나도 지켜봤어.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 역시 돌아가셨어. 병원 침대에 누워 이런저런 선에 연결된 채 간호사들에게 까칠하게 구셨지. 다행히도 할머니는 알츠하이머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건강이 많이 악화되진 않았어. 할머니는 활발했고 아름다웠으며 똑똑한 데다 약간 이상한 구석이 있는 분이었지. 그리고 할머니 댁에 유품을 정리하러 가서 엄마에게 그 일에 대해 물어보게 되었어. 엄마는 내가 어렸기 때문에 하지 못한 많은 말들이 있다고 했어. 할아버지는 제양 군인으로 나이 차이가 한참 나는 꽃집 아가씨와 결혼을 했다고 해. 그리고 인생의 대부분을 가난에 찌들어 살았는데 할머니에게 결혼 반지를 사줄 능력이 되지 않아서 대신 두 손으로 이 집을 지었다고 했어. 그 이야기 중간에 내 어릴 적 이야기를 끼워서 물어봤어. 대신 내가 겪었던 일에 대해선 함구했지. 엄마에게 말해봤자 할머니처럼 내가 어릴 적 상상해낸 것이라고 손살을 칠 것 같았거든. 할머니는 미신을 믿는 분이셨단다. 한동안 할머니도 알츠하이머를 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어. 엄마는 종이 박스에 사진을 넣으며 한숨을 푹 쉬었다. 그냥 사소한 것들이었단다.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까먹거나 정언니를 하는 걸 잊는다던가 그냥 그런 것들이었지. 그러자 나를 짓누르고 있던 무게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어. 이런 이유라면 할머니의 기행에 대한 설명으로 충분했거든.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로 좀 무례한 행동이 아닌가 싶은 기분이 들었지만 엄마를 도와 포장한 짐들을 차에 실은 뒤 집에서 짐들을 죄다 빼내고 나서 집은 그냥 폐가로 뒀어. 마무리를 끝내고 보조석에 앉아서 담배에 불을 붙인 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할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냈던 추억의 장소에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기 위해 뒤돌아보았어.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집으로 가는 길에 본 건데 대체 왜 현관계단 아래에 너무 많은 치아를 드러내고 웃고 있는 할머니가 보일까?